네, 오늘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다들 전시를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장대진 작가님과 곽영준 작가님 두 분의 작품이 1층과 2층에 각각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고 오셨을 거고, 그 두 작가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장소를 기획하였습니다. 사실 미술 쪽에 계시는 분이면 여기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쟤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루인이라고 하고 트랜스젠더 퀴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술과 관련해서 미술을 전공하거나 무엇을 하진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 미술과 관련한 가장 문외한 이기도 한데요. 어쩌다 보니 2019년에 전시회 같이 하게 되면서부터 여기 어딘가에 계속 언저리에 불려오고 있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잠시 딴소리를 서로 긴장을 풀 겸, 혼자 긴장을 풀 겸. 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 제목이 한국인 젠더 섹슈얼리티 혼종적 구성이라고 해서 각각의 규범들의 의미를 다시 좀 질문하는 작업을 해보자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이 토론 자리에서 다루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복잡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좀 그래도 두 작가의 작품이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그리고 작품 밖에서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장세준 작가는 입안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곽영준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트랜스인 작가로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장이 마련되었을 때 좀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세 분의 매우 훌륭한 패널 분들을 섭외하였습니다.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이제 어떻게 뒤에 이름을 붙일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남은 평론가님, 김지학 소장님, 아니면 캔디 공동의장님, 이렇게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그냥 다 선생님으로 그냥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남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퀴어 미술에 관심 있으시면 모를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요. 한국 퀴어 미술 평론가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그리고 퀴어 미술이라고 하는 이 명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한, 최근 아마 글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해서 오늘 퀴어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술을 어떻게 다시 이해할 것인지와 같은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옆에 계시는 캔디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라고 아직까지는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일가라고 하는 글로벌 퀴어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가 아시아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면서 아마 한국 퀴어 활동가 중에서 가장 바쁘시지 않을까.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도 스위스 갔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정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고 계신데, 그러면서 퀴어 의제라고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의제의 고민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주에서 보통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역의 경계를 계속해서 넘나들다 보면 다양한 국가의 퀴어 의제들 그리고 경계를 다시 질문하는 의제들을 많이 질문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계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캔디 선생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김지학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국다양성연구소라고 하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다양성연구소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회의 어떤 배타성 혹은 매우 단일한 상상력, 인간 범주의 삶에 대한 매우 규범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상상력과 다른 실천들을 만들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교육을 어떻게 감수성 교육으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을 좀 더 태도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계속 만들어내고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 가장 뜨거운 의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관련한 그 성중립 화장실 혹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관련해서 아마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왜냐면 몇 년 전부터 그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포럼을 만들고, 그런데 이것이 성중립 화장실로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그리고 체인징 플레이스와 같은 식으로 이 공간을 더욱더 고민함으로써 이 감수성 그리고 다양함들, 오늘 두 작가의 작품들이 이 다양함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그냥 우와 이방 작가가 왔어 혹은 트랜스 작가가 왔어가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그리고 질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마 가장 또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김지학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들 모두 부담스럽군요. 당황하고 계신데요. 저는 대충은 설명은 드렸으나, 네, 아무튼 그렇게 이 세 분의 선생님들과 오늘 전시 이 주제와도 연결되지만 작품들과도 연결되는 이 작품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 자체를 질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들,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토요일 오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매우 대단히 늦었네요. 네. 어떤 질문을 세 분께 먼저 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좀 가볍게, 무엇이 가벼운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요. 가볍게 그냥 시작을 하면, 세 분 선생님들께서 다들 전시를 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번 전시에서 어떤 것들이 인상적이셨는지, 혹은 어떤 작품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셨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다들 또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캔디라고 보통 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 감사합니다. 아까 루이님도 잠깐 자기 소개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무님을 제외하고 저희는 이제 미술을 어떻게 즐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한다거나,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걸 보는 게 맞나? 이게 미술을 보는 방식을 내 맘대로 하는 게 맞나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반 관객의 위치이기도 했어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맞나를 끊임없이 사실은 검토하고 또 검토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말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고 했는데요. 제가 제일 사실 관심 있게 보면서 일단은 우와 이걸 멋있긴 한데 와 정말 이게 저의 사실은 첫 감상이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름이 뭐냐, 네, 감시경 버자이너스, 강경준 작가님 이렇게 버자이너 이렇게 커다랗게 놔두고 그 안에 거울이 있고 안에 손들이 막 잡혀 있는 그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뭐 옆에 설명이 잘 붙어 있었는데 설명을 읽기 전에 저는 그 작품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보고 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 신체의 모습들을 거울을 통해서 보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걸 봤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제 타자화된 시각으로 퀴어와 트랜스젠더를 쳐다보았던 우리의 시각을 투영한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퀴어가 아닌 사람들이 본 시각을 투영한다. 그래서 사실 약간 당황하면서 그 여기 안에 보면 또 외음부 안쪽 표피에 보면 희생된 사람들의 손이나 포용하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난 공동체의 손짓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내가 본 거하고는 약간 다르구나. 나는 그 버자이너를 보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보고 그 안에 손들이 그런 타자화된 손들이라고, 우리의 손들이라고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어떤 조각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작가님 아마도 이 퀴어가 아닌 타자들이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라면, 저는 그걸 만든 작가님의 입장이나 혹은 그걸 보게 되는 당사자의 입장이 좀 약간은 다르게 보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제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네, 저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전시는 저는 입양과 퀴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장 새로웠습니다. 기존에 이제 남홍님도 활동하시는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성소수자와 난민을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최근에 그런 난민, 트랜스젠더, 병역 거부는 없습니다라는 행사에서는 어떻게 소수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해외 입양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의 정말 치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정말 끔찍하고 역겨운 문제인데, 그것을 퀴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전시여서 저에게는 이 전시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장세진 작가님의 작품들은 음성으로도 들리고 화면으로도 보이는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이나 영상으로 보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또 그것을 작품으로 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곽영준 작가님의 작품은 정말 껍데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만을 가지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서 되게 느끼게 하는 거나 생각하는 방향이 두 작가님들이 달라서 저는 또 재밌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거울 작품도 저도 그렇게 봤어요. 맨 처음에는 저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버자이나를 여성 성기라고 하는 그 성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가 남성들이 버자이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해주는 의미에서 거울을 설치하신 것 같고, 너무 그 접근이 좋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주변 손들이 그 버자이나를 터치하려고 하는 손들로 먼저 보였었거든요. 근데 또 안에 설명을 보니까 그 연대에 연결되려는 손으로도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좀 좋았어요. 네, 저 혼자 뭐 미술 관련인인가 봐요. 네, 저는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 행동하는 성소유자 인권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술 평론도 하고 있는 남웅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들 전시는 보셨죠? 네, 안 보고 오셔도. 저는 일단 이 아르코 미술관 본진에서 퀴어 이슈로 딱 4권 전시라는 게 좀 반가웠어요. 근데 뭔가 퀴어 작가들만 불러가지고 다운포 퀴어 당사자 이렇게 좁히지 않고, 뭔가 국제 입양과 그리고 이제 그 한국계 트랜스젠더 이제 그 작가를 같이 이제 엮어서 전시를 한 점에서 뭔가 퀴어적으로 어떻게 이 미술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이 미술 안에서 퀴어 예술 작품들을 좀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지, 이런 교차점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작품이 좀 인상적이거나 그렇다기보다도 좀 아쉬움? 아니면 이랬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층별로 작가들의 전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점처럼. 그래서 1층에는 장세진 작가가 있고 2층에는 이제 곽영준 작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입양과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뭔가 본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트랜스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감수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형식이 만들어지는가, 그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통적으로는 하나의 박탈이라는 키워드가 좀 보였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변형되는 관계나 몸들을 좀 그려내고 있는가, 이런 걸 보였을 때 좀 적어도 어떤 공간에서 이 두 작가의 작업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었다면은 뭔가 조금 다른 방식의 감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기획이 좀 더 과감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세 분 다들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마지막에 남웅 선생님께서 박탈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번 전시에서 All About Love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시되고 있고, 이 두 작가가 장세진 작가와 곽영준 작가가 All About Love,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 선생님들께서는 이 전시 제목에서 사랑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전시 제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혹은 그 전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베룩스가 쓴 All About Love 그 책의 제목에서 따온 내용이기도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혹시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으시다면, 없으셔도 됩니다만 있으시다면 그거가 연결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네, 거꾸로 이제. 이거 되게 옛날에 봤던 거라서 읽어봤다고 해도 너무 민망할 정도인데 저는 일단 All About Love라고 하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이 제목만 봐서는 되게 낭만적인 사랑의 시나리오 같은 걸 그리기가 되게 쉽잖아요. 여기 이제 퀴어가 들어가고 국제 입양이 들어가면은 아 여기 뽕이 장난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사실 이 책에서는 사랑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랑의 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주체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가 그런 사랑 전반의 좀 지지체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고 하나 기억을 조금 더 더듬어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 권력 관계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어떤 상황들, 지금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좀 베룩스의 책이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좀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위계적인 이성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전시 이번에 전시도 All About Love라고 하는 그 키워드 그 책에서 만들어진 키워드들을 좀 같이 가져가서 좀 확대를 시키고 적용을 하는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좀 조금 더 나가서 사랑이 그러니까 그 베룩스의 책에서는 그럼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뭔가 이런 연대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살펴봤을 때는 저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참 사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일단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복잡했어요. All About Love라고 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사랑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사랑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관객들이나 뭐 이제 기획을 하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사랑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까지도 같이 보면서 뭔가 이 작업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사랑 자체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우리의 요소나 자원들은 뭐가 있을까? 어떤 제도가 결핍이 되어 있고 없기에 뭔가 이런 사랑에 있어서도 위계를 나누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지금 이 전시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터를 전 제일 먼저 봤었는데요. All About Love의 하트같이 보이는 이 핑크색 상당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틱한 거를 처음에 굉장히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러브라고 하니 나 활동가인데 왜 러브에 로맨틱밖에 생각 못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그 생각을 바로 하긴 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사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책을 떠나서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랑조차 힘든 사회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로맨틱함에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돌봄, 책임이라던가 삶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걸 보는데 나는 이것을 어떤 사랑으로 보고 있나가 끊임없이 사실은 난 정말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목과 이 전시를 같이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은 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좀 고민을 하게 했던 부분인 것도 같아요. 물론 이 부분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저는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주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 이 전시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랑받기고 사랑에 탈각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시 사랑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런 좀 더 이 사랑에 주고받은 이 몽글몽글한 마음과는 좀 더 다른 사랑의 바깥의 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느꼈어서 이 All About Love의 All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의 것만은 우리는 사실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구나 라는 좀 새로운 가르침, 배움 같은 걸 좀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 제목 보고 저도 그 책 제목을 제일 먼저 떠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 저도 좀 읽은 지는 오래됐어가지고 옛날 기억을 되살려 봤더니 All About Love에서 사랑은 낭만과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낭만적인 사랑, 연애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다시 찾아보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베룩스는 또 성별과 인종과 계급을 항상 같이 말씀하시면서 교차성을 중점에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성장과 또 자기 자신의 세상과 타인의 세상을 확장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넓혀가는 의미로 사랑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저는 사실 스포당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막 전시도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읽어보고 와서 전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두 분의 이야기가 그 베룩스의 책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 껍데기가 아닌 인간의 본질을 더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게 미래 아닐까?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닐까? 그래서 저는 퀴어가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너무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껍데기만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아닌 이 껍데기로 차별을 하는 그런 차별적인 세상에 저항하고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런 평등의 세상을 생각하게 하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전시가 저는 사랑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선생님 모두 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의 핵심들을 잘 짚어서 이야기해주고 계셨는데요. 사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저 역시 베룩스의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베룩스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델의 진행자가 말이 많으면 매우 곤란하나 약간만 덧붙이면 다른 장소에도 진행자가 말이 많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약간 불만을 갖게 되나 약간만 덧붙이면 사실은 저도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반으로 날리더라고요. 사랑 너무 낭만적이어서 별로다. 베룩스 정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과 사랑의 가능성과 힘을 믿는 사람과 사랑 뭐하냐라고 하는 그거로 나뉘는 반응. 특히나 베룩스의 All About Love는 그 영적인 그 관계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고 사실 이 사랑의 정치는 흑인 페미니스트 정치에서 이 사랑의 정치하고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오기도 하고 또 퀴어 정치에선 다들 알시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복잡하죠. 혐오 세력들도 사랑해서 니들 혐오하는 거고 방해하는 거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또한 퀴어 축제나 퀴어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Love is Love죠. 사랑은 사랑이고 그런데 사랑과 관련한 많은 문구들을 쓰고 또 한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퀴어 내부의 어떤 범주들을 배제할 수 있는가 아닌가와 관련한 많은 질문거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개념을 다시 질문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사실은 다시 베룩스가 떠올랐던 이유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정말 사랑이 뭔지 아는가 알고 쓰는가 질문해야 되지 않는가 사랑을 안다고 가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박탈되거나 다시 재정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싶었고 이것이 이번 전시의 두 작가분들이 하고자 했던 작품들과 연결되는 개념들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은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거리를 던지기도 하고 사실 사람을 직접 내걸거나 내걸지 않거나 한국 퀴어 전시, 퀴어 미술 전시 사실 이 명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꽤나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한 작업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 관계와 관련해서 섹슈얼리티 실천 혹은 성애적이거나 성애적이지 않거나 어떤 다양한 방식의 기획들과 역사들, 퀴어와 관련한 것들을 오랫동안 전시해왔던 한국에서는 역사가 있고 이번 전시가 퀴어와 관련한 첫 전시가 당연히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길게 전시되어 왔던 그 역사 속에 이 전시가 위치하기도 해서 남웅 선생님께 따로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퀴어 미술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작업해왔고, 그리고 다양한 전시가 존재해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있어왔고, 그리고 그 흐름 중에서 이번 전시를 또한 어떻게 좀 맥락화시켜낼 수 있을지와 같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몇몇 이제 퀴어 작가들에게 그냥 건너 듣는 이야기로는 뭐 어디 기금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작가를 선정하게 됐을 때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또 퀴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더라. 아니면은 이제 퀴어임이 한물 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유행이 왔었나 일단은 좀 너무 궁금했고, 제가 이제 글을 이제 좀 쓰기 시작한 것도 퀴어 관련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왜 이런 이슈들은 항상 유행으로 치부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퀴어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지금의 이제 뭐 장애도 그럴 거고 이주 난민도 그럴 거고 어떤 이슈는 진짜 하나의 그냥 소재, 하나의 영역으로만 그냥 특수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 이 미술계라고 해서 상당히 뭐 진취적이고 뭐 어쩌고를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문턱이 너무 높고 그 안에서의 위계도 작동을 하고 있는 체제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체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 안에서의 이제 좀 각계로 뭔가 싸우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기획자 작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시가 있기 이전에도 뭐 퀴어 관련한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줄곧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작가들이나 기획자가 기금을 얻어서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지만은 국공립미술관에서도 퀴어 관련한 전시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하나의 쿼터제처럼 뭔가 가족을 이야기하면은 퀴어 작가들이랑 2-3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제 쾌락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퀴어 작가가 그래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뭔가 퀴어 작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퀴어 작가를 불러서 전시를 하게 될 때, 그러면 기획자가 저한테 쪼르르 와서 엄살처럼 이거 혐오들이 올까봐 너무 걱정이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은 사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은 그만큼 이제 여기 안에서 사회 안에서 뭔가 안전된 장치를 할 만한 것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항 언어들도 많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미술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퀴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이런 미술, 시각예술씬 안에서는 이제 막 낯선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모든 거를 뭔가 퀴어적인 관점으로 비평의 관점이 됐다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좀 퀴어 작가들을 이제 좀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기획의 어떤 그 시야를 좀 넓히는 방식으로서 퀴어를 좀 참조하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한 2010년도쯤에 이제 신생공간 담론이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되게 작가들이 많이, 청년 작가라고 하는 이런 작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 그 당시에 이제 퀴어 작가들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퀴어 대중 행사도 되게 커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여론이나 뭐 인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도적으로 끌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뭔가 만들어졌던 어떤 시점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퀴어 작가라고 하는, 자신을 퀴어라고 소개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작가들이
확 쏟아졌죠. 그런 시점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한국의 퀴어 작가들은 이제 그쯤에 좀 많이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선순환이 돼서 이제 퀴어 작가 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풀이라고 하는 씬이 생겼고, 근데 그럼에도 또 생각해보면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퀴어는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말이 많고 정말 사연도 많은 이 퀴어 당사자들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뭔가 타인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나부터 들여다봐야 돼. 자기 설명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퀴어 아트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서 되게 시각 예술이라고 하지만은 시각적인 형식보다도 문학적인 서사가 조금 앞섰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설명해야 됐던 어떤 작업들도 좀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의 좀 미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나로 시작을 하기는 하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내 안에 어떤 비어 있는 결핍이나 아니면 박탈의 어떤 지점들을 살피면서 다른 몸들을 좀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됐던 게 좀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한국계 외국인 작가들이다 보니까는 그 국내의 씬들을 좀 살펴보면은 뭔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이야기들, 지금 이제 동시대의 어떤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또 지리적인 아니면은 이제 뭐 좀 그들만의 좀 위상이 갖고 있는 차이를 또 보여주는 것도 같아서, 그러니까 한국 퀴어 아트 씬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닫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틔워주는 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신 말씀 초반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또 퀴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다른 행사 패널로 갔을 때 한 페미니스트 작가분이 아직도 페미니즘 작품 하니? 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만큼 많았지? 라고 하면서 그 몇 년 전부터 퀴어 미술이라고 하면 바로 다 수용되는데 이게 금방 언제 어떻게 한철 유행인 것처럼, 질문해야 되는 의제가 아니라 한철 유행인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면서, 그런데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더 많은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더 많은 이야기들, 이를테면 어떤 미술 작가분은 소나무만 평생 그리시거나 물방울만 평생 그리면 뭔가 대가가 되는데 왜 퀴어 미술이나 페미니즘 미술은 갑자기 천리난 유행처럼 되는 이 태도의 지점들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더 많은 작업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좀 더 많은 전시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작가분들이 작업들을 하고 계시죠. 뭐 돌아가셨지만 전나환 작가님이라든가 뭐 문상은 작가, 뭐 듀킴 작가님, 뭐 전은영 작가님, 여러 작가분들도 계신데, 여기 계시는 그 두 분 선생님들도 그 다른 작품 전시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전시와 이번 작품들을 어떻게 좀 연결해 보셨는지, 뭐 차이나 뭐 좋았던 점에 대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되게 제가 봤던 전시들을 쭉 떠올리면서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나무님이 쭉 얘기를 해주신, 그래 내가 생각하던 게 저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되게 와 닿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뭐 이광승 작가, 아까 이광승 작가님 말씀 안 하셨나? 같이 퀴어랄랑 전시회 하고, 그래서 그 전나환 작가님이라던가 뭐 문상훈 작가님, 대람님 뭐 이런 전시회들을 최근에 저도 쭉 보고 다니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너무 쉽게 이해하고 와 닿을 수 있었던 건 사실 굉장히 많은 기록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 같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이런 게 퀴어 미술이구나,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퀴어 미술인가? 뭐 혹은 문상훈 작가님의 전시를 보면서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퀴어 미술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좀 전시회에 간다거나 미술이라는 걸 접하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되었을 때는
퀴어 미술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처음에 사실 미술, 예술이라고 했을 때 상상했던 그것, 조각들이 있고 설치 미술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상상할 여지들을 더 주는 것들이 이것이 또 사실은 내가 생각하던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예술에 대한 준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새싹 관람객들에게 이제 한 발짝 좀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돼준 것, 좀 웃긴가요? 네. 돼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면 서서 고민했거든요. 이번에는 보면서. 이건 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네.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새싹 캔디님 감사합니다. 저도 새싹인데요. 저는 해외 입양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퀴어 전시들과 달랐던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입양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저한테는 신선했고 충격적이었는데, 장세진 작가님의 작품들을 통해서는 이 국가, 국적, 그리고 인종, 민족, 또 성별과 모성, 계급, 사회화된 입양,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까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해외 입양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 작품의 설명에도 한쪽 벽면에 써 있었는데, 한국전쟁 직후 1953년부터 해외 입양은 시작됐고 지금 70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는 나라고요. 80년대에는 출생 아동 100명당 1명 이상이 국외로 입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후에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입양은 임시보호가 아닌 영구적으로 대리보호자가 되는 과정이며, 출산이 아닌 방법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한 사람에게 평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 제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입양은 철저히 아동 중심이어야 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데, 한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될 복지 제도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입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미군과의 성관계 혹은 미군에 의한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출산으로 혼혈인들이 많이 출생했죠. 그리고 전형적인 결혼 관계 밖의 출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출산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외 입양으로 해결했습니다. 굉장히 인종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적인 해결 방법이죠. 지금도 해외 입양의 절대 다수는 미혼모의 자녀들입니다. 홀트 동방 대환사회복지회는 마치 준정부 기관과 같은 위치를 누리면서 공공기관이 수행했어야 했던 핵심적인 입양 절차 대부분을 감당합니다. 사실 절차랄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간소화시켜서 최대한 많은 아이를 물건처럼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2012년에는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제도를 하게끔 도입됐으나 여전히 국내 입양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게 하고, 입양 후에 후속 조치와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해외 입양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핵심 입양 실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공공성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된 후에도 누구나 원한다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당연히 차별금지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제도라든지 다양한 제도, 또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수많은 제도와 문화와 법과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기 싫어서 그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해외 입양으로 해결해버렸던
태도는 이제 당장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교차하는 정체성들을 느끼게 해주는 점에서 이 해외 입양 작품도 굉장히 퀴어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두 전시가 같이 전시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딴소리 먼저 하면 언제쯤이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능할까? 도대체 한 10몇 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행해보니 이게 더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논의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인데 왜 계속 일단 제정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일 것이고 아까 캔디 선생님이 그 퀴어 미술을 보면서 내가도 이제 미술관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중요한 건 그 미술 전시장에 감으로써 어떤 정동을 느끼고 정동을 일으키고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미술 전시관에 간다는 것이 단순히 작품을 단 한 번도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작품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 감정을 열고 그 정동을 일으키는 어떤 장으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어떤 무언가를 일으키는 어떤 할 말들을 계속해서 할 말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장이 되는 동시에 그 할 말을 보는 나와 연결되는 그 말을 봄으로써 또한 새로운 말들을 만들고 이 할 말들 속에서 나와 우리와 이 감정들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지금 그 김지학 선생님께서 이 방과 관련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라고 하는 범주는 어떻게 상상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인정주의나 다른 감각, 그 퀴어 이데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마주치게 되면서 훨씬 더 달라지는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말의 속도를 만들어야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배경 설명을 얼마나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감각들이 달라지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정동에서 누가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다시 우리가 누구이고 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히나 장대진 작가의 작품에서 특히나 혹은 곽영준 작가의 작품에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종주의와 관련한 혹은 한국에서의 이 퀴어 운동과 인종 혹은 이주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캔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 미등록 이주 트랜스 활동가들을 지원하셨거나 했던 어떤 경험들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시거나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던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고민들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되게 질문 어렵죠. 사실 딱 이 작품하고 약간 떨어져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가 국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7, 8년 정도 되어 가는데 국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정말 암담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우리나라 우리 힘든 퀴어들이었는데요. 계속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는 좀 더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있어요. 당장 제가 이제 아시아의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 성소수자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사실 한국이 굉장히 인권 지수가 그나마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성소수자에 한정지어서 보면 이란 같은 나라 사형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혹은 태국은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인권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거기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지금 안 만들어져서 어떤 부분 우리가 너무 괴롭고 많은 사람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이 얘기들을 어떤 수위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 사실은 끊임없는 고민이 생기기도 해요. 그 위계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생기는데 또 사실 이걸 국제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서구 1세계라고 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나 유럽이나 미주, 북미의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또 뭔가
이제 그들 앞에서 약간 쭈그러드는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들보다는 못한 나라이고 저들보다는 뛰어난 나라인가?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각자의 맥락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위계나 나의 인종 안에서의 나의 위계나 국제적 정세 안에서의 나의 위계나 이런 거에 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전시회를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작가님들이 한국계이시잖아요. 한국계.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한국계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과 뭐 미국인, 뭐 네덜란드인 이렇게 생각하는 정체성이 섞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분들의 정체성 어떻게 구성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걸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면서 우리한테 이 정체성을 범주화한다는 게 사실은 가능한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한국 사람이고 어디까지 네덜란드인이며 뭐 입양되면 완벽한 네덜란드인이 혹은 아니면 우린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어느 정도일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면 트랜스이고 어느 정도가 아니면 트랜스가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나누잖아요.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 그래서 외국 갔으면 입양인, 뭐 이런 식의 수술을 했으면 뭐, 수술을 안 했으면 뭐, 아니면 네가 정찰을 어떻게 했으면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잘라놓고 본다면 우리가 범주를 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범주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인종이나 세계나 퀴어 이렇게 넓혀 보았을 때 이 인종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사실은 위계를 정말 만들 수 있는가? 1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계가 더 인권의 위계가 더 높다고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계속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아왔고 뭐 미투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와서 또 다른 맥락으로 계속 펼쳐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인종이든 퀴어함이든 몸이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국 왜 이것을 이렇게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가? 이걸 범주를 아예 다 물론 범주를 깨트리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또 이건 안 된다,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범주를 아예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사실은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또 강력하게 더 해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범주와 관련해서 정말 이 경계와 관련해서 범주라고 하는 상상력 자체가 이 경계를 어디로 만들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만약 무너뜨리는 것은 다시 그럼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럼 다시 또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이 범주 경계와 관련한 이것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 남원 선생님도 글을 쓰시면서 그와 관련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계신데 남원 선생님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미술평론도 하는데 이제 소수자 난민 네트워크라는 또 연대체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발언이 미술평론과 인권운동 양쪽을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좀 대응을 했던 사례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국 퀴어 커뮤니티라고 하지만은 전 여기에서 이제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위치가 어디쯤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제 소수자 난민넷에서는 성소수자나 아니면 HIV 에이즈 감염인들, 뭐 트랜스젠더 난민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거나 차별 사건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을 뭔가 성원으로서 동료로서 좀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사건으로서 가시화가 되고 뭔가 차별로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프레이밍이 되는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커뮤니티가 뭐 기구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닫혀 있고 뭔가 얼마나 타인에게 환대를 해 왔을까 이런 고민을 좀 새삼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이제 저의 경험 중에 하나는 사실 데이팅 어플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꽤 많고, 근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막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들의 어떤 위치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커뮤니티의 범주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아까 범주 말씀을 조금 옮겨와서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 동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동료로서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나의 정체성 안에서 이런 국적이나 인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게 이제 또 차후에 이제 좀 운동이나 미술계 안에서 좀 많이 얘기가 돼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종주의라고 하는데, 그 인종주의라는 게 단지 피부색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뭐 지정학적인 위치 안에서의 경제적인 격차나, 아니면은 뭐 국제 정치 안에서의 되게 복잡한 것들이나, 당연히 이제 뭐 계급이나 계층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다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인종이라고 하는 담론이나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하거나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은, 전 어쨌든 얼굴을 드러내놓고 뭐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어쨌든 이 인종 안에서, 인종의 범주 안에서 상대화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인 연구자들이 종종 와요. 그러니까 1세기의 연구자들이 한국에 이제 퀴어씬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오고, 그랬을 때는 이제 뭐 활동가나 아니면 성소수자들이 그 인터뷰의 사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좀 윤리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의 어떤 피해 서사들을 그냥 쫙 뭔가 노출을 시켰던 단행본이 이제 뭐 미국이 단행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학술 논문이었고 학위 논문까지도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 학자의 이제 뭐 학교나 아니면 그 학자가 이제 속해 있는 학회나 전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이제 시원찮았던 거죠, 반응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내가 백인이었고 1세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좀 위상이 있던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도 정말 세부적인 어떤 그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서 뭐 저의 서사를 썼겠죠? 근데 그런 선의 안에서도 당연히 위기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인종주의적인 어떤 요소들, 위계들이 이제 어디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운동 안에서도, 성소수자 운동 안에서도 더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왜 이제 6월을 프라이드 먼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널 항쟁이 있었고, 뭐 그걸 이제 투쟁의 역사로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뭐 인정을 하면서 기념을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고, 매년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보면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고, 이제 또 꼭 1세기의 이제 대사관들에서 초대를 해요. 성소수자들, 그 활동가들을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되게 어떤 민감한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블랙 립스 매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슈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매년 이제 연례 행사처럼 무지개 깃발을 걸죠. 무지개 깃발을 걸고 뭔가 하는데, 뭔가 환영을 해줄 수만은 없던 어떤 상황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핑크워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니들이 투쟁해온 역사를 기념하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너네들의 해방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세기 대사관들이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뭔가 활동가들 앞에서 성조기를 달았을 때 이때의 심정들은 또 어땠을까, 이런 복잡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노선을 잡고서 뭔가 가르마를 타고 뭐 적대를 하고 이런 차원의 것들보다도, 여기 어쨌든 1세기 안에서도 어떤 투쟁의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래로부터의 이제 그런 이제 싸움에 싸워왔던 사람들과 그 역사와의 연대는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뭔가 계속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이걸 이제 제3세계나 한국 같은 나라에 홍보를 하고, 퀴퍼에 항상 와가지고 이민을 오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환영을 할 만한 것인가? 에코백을 주니까 받기는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불편함, 특히나 이제 난민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단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1세계가 이제 수탈을 하고 착취를 했던 역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계속 환영을 하고 축제처럼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나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아주 뭐 얘들이 기념을 하니까 그것을 뭐 아주 너네 왜 기념할 자격이나 있어? 이렇게 뭐 당장 이렇게 따져 물을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입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한테 필요한 논의들이 지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부스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국 퀴어아카이브 퀴어라고 활동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면 모든 부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부스에서 나눠주는 자료나 파는 굿즈를 다 구매하는 게 저의 중대한 과업인데요. 이 과업의 핵심이 아니라 혹시나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부스를 참여하는데 그 부스에서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정말 이민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고 퀴어에게 우호적이고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막 그 퀴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이민하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스 프랑스 부스로 기억하는데 여행지와 요리법을 알려주고 프랑스 아닌가 보다 스웨덴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이민 자료를 나눠주는 그 자료집 볼 때도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한국은 이만큼 열악하니까 우리나라로 그 나라로 가면 된다는 소린가?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러면 퀴어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인종주의는 전혀 없는가? 라고 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빌로깅 노웨어 같은 전시회에서 보면 어떻게 퀴어 차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종주의는 이렇게 극심한가라고 했을 때 이 의제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했는데 마치 좋은 나라인 것처럼 물론 그 대사관이 할 일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건 알겠는데 대사관의 역할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런 차별을 많이 했으니까 와서 조심하시고요 라고 말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역할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이 필요한가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한가와 같은 그 남웅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나기도 했고 또 그렇다면 이번 미술 지금 이제 두 작가의 미술 전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계신 김지학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다양성 연구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어떻게 또 다른 교육의 가능성들을 고민하고 계신가? 사실 미술이 곧 교육의 소재가 되는 것은 괜찮은가와 같은 건 또 다른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술 작품은 오랫동안 특히나 이를테면 1980년대 에이즈 위기 때 미국에서 미술 작품 전시를 통해서 미술 작업을 통해서 에이즈 위기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뭐 이를테면 지금 이 전시 기획을 하면서 기획자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도 이 미술 전시가 단순히 그 미술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교육을 많이 하시는 그 김지학 소장님께서는 이번 미술 전시를 보면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장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다양성 훈련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범주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다가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진짜 불과 며칠 전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성별 이분법과 젠더 체제 얘기하면서 권력관계 얘기하다가 이 고환 유무에 따라서 성별을 이분법으로만 나누고 거기서 간성이 애초에 배제되고 남성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여성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남성성을 가지고 커야 돼 여성성을 가지고 커야 돼. 너는 시스젠더가 돼야 돼. 무조건 성기 모양에 따라서 그 성별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성에게만 끌려야 돼. 그리고 둘이 결혼해야 돼. 그리고 애 낳아야 돼. 정상가족이라는 걸 이뤄야 돼.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배제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젠더 체제로 모든 이 지정 성별부터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과 가족의 관계 이것을 다 권력 관계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젠더 체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간성이나 뭐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구분이 분류가 왜 필요한 거냐. 나는 여성으로 받는 차별이나 폭력인 억압이 너무 싫어서 몇 년 전부터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뭐냐? 그러면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그게 뭐냐? 말도 안 돼. 너 여자 아니면 남자냐? 트랜스젠더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범주화라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자신을 정체화할 수 있는 이름과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차별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람을 일부러 구분하려고 구분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아예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구분 없는 세상으로 가자. 나는 뭐 네 성기 모양 안 궁금해, 또는 나는 네 피부 색깔 안 궁금해, 나는 컬러 블라인드야,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나 색깔 안 봐, 인종차별 없어,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종도 사실은 휴먼 레이스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이스라는 게 백인, 흑인, 황인 이런 레이스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휴먼 레이스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인종차별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사회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거고 나의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퀴어분들이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름과 언어가 생길 때 굉장히 기쁘죠. 뭔가 해결되고 정체화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사실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장애인들만이 내가 정상이고 내가 표준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정상성을 가지고 뭔가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 때 이 자원을 분배해주지 않아도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가져도 차별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고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의, 뭐 인종주의, 남성 중심주의, 시스젠더 중심주의, 비장애인 중심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나 아는 척하기 위해서나 뭐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실 수많은 정체성을 함께 이야기할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다들 선생님들 이해하시겠지만 남성들이 여성차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나 특권 없는, 남성 특권이라는 게 어딨어, 나도 살기 힘든데 이러잖아요. 성소수자 얘기도 비성소수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예 퀴어라고 하면 그게 뭐야?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차별받는 경험부터 시작하게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군대 문제면 군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차별했고 착취했냐?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이거부터 고민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함께 이야기할 때 그게 효과가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성 훈련할 때 딱 한 가지 정체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나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는 인종차별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위치에 딱 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도 됐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여성으로 차별받는 사람도 됐다가, 이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서 다양한 위치에 처하는 경험을 실질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구성된 인간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면서 아, 내가 이 정체성에선 누구를 차별할 수도 있었고 이 정체성에선 차별을 받을 수도 있었구나, 이것을 저희는 교차하는 권력을 게임으로, 체험으로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다양성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접근할 때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을 저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미술이 그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미술도 굉장히 훌륭한 이 다양성 훈련의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탐구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소개를 뭐 그림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 이제 범주에 들어간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획일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보인다든지 그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예쁜 여성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다 이제 똑같은 미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 법을 연습해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돌멩이, 다양한 사이즈의 돌멩이와 나뭇가지와 나뭇잎, 잎사귀들을 놓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놔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중앙에다가 빡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퉁이에다가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거 위에다 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거에 겹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놓은 거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거 변경해도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 작품과 어떻게 연결되고 교류하고 싶은지 이런 걸 탐구해 보기도 하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미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도구가 또 다양성 훈련의 도구가 미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 당황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을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못해서 이 사태 반도 안 왔어, 반도. 그리고 플로우 질문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이 그 그래서 시간입니다. 이 사태를 어떡하나라고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럼에도 일단은 하나만 더 있는 순서에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미술 전시를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시 미술관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작품이 장대진 작가의 어머니 산신기관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남웅 선생님께서 해석하셨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남웅 선생님께서는 그 여러 편의 글을 쓰시면서 퀴어 미술을 하나의 렌즈로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퀴어이다 아니다, 이 퀴어 정체성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텍스트 자체를 퀴어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좀 재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이 처음에 미술관에 딱 들어와서 보는 순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한국계 외국인 이런 작가들의 감수성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나를 정말 보호하고 나에 대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언어나 아니면은 뭐 담론이 될 수도 있고 대도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미술의 언어로는 지지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역사, 자기의 계보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는 정말 내 역사도 없고 뭣도 없고 할 때는 그냥 뭐 이게 작가마다 선택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어머니 산신 기간처럼 뭔가 설화, 신화 이런 좀 샤머니즘적인, 토템적인 이런 소재들을 찾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되게 그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그런 정말 한설이고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역사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들을 점지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해야만 했던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비튼 거죠. 그러니까 그 산신은 산신인데, 그러니까 이 맥락은 그거잖아요. 그 3세계의 부모들이 정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입양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들을 뭔가 찾지 못하거나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산신이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의 대상, 이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박탈을 말씀드리는 그 박탈이 정말 내가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될 수도 있고 체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산신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치유를 바라거나 아니면 내가 찾지 못하는 누군가의 그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안녕을 바라거나 이런 식의 좀 변형을 좀 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계속 모으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구에 딱 보시면은 뭔가 그 네모난 그 폐쇄 공간 안에서 뭔가 계속 궤도를 돌면서 멍을 때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행성의 그 궤적을 그렇게 그려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음성 언어가 나오고 요게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을 계속 고립시킨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나로서 뭔가 나의 이 상처나 한서린 어떤 사연들을 얘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장치들이 없을 때 그냥 산에 있는 신한테 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비실체적인 어떤 존재를 앞에다가 두고 그냥 계속 이제 이 양자 간에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자기 자조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프레이밍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여성을 만나면서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생존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사람을 지지해 주거나 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뭐 마을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시민사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맥락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삭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궤도가 돌아가는 이 모양이 조금 더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질문까지 그냥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곽영준 작가의 작업도 저는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좀 인권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저는 좀 미술 비평의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곽영준 작가의 이제 설치작들을 보면은 설치작이 있고 그리고 영상 작업이 있잖아요. 이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빛으로서 정말 뭔가 진흙 덩어리를 계속 몸에다가 하고 불을 태우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좀 망가뜨리고 변형을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이제 그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좀 그 영상 작업들이 이제 그 2013년, 201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전시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찾아가면 이분의 이제 링크를 찾아가면 볼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간의 고립된 공간에서의 이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였다면은 이후엔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졌으면 달라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고립된 공간, 그 중산층의 어떤 주택 같은 공간에 본인이 이제 침대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깥의 어떤 자신을 향한 위계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차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고립을 자신이 자처하면서 안으로 이제 좀 자신의 안전을 좀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것마저도 그 안에서도 이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비껴낼 수밖에 없는 이 중산층의 공간, 주택 공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되게 그 미장센이 그 곽영준 작가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 그러면서 차라리 일상의 공간을 보였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까지 동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뭐랄까 되게 감정적인 파토스적인 뭔가 요소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맥락을 삭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극적인 효과를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동원하고 어떤 것들을 좀 선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동료들을 좀 담기도 하고 관객들을 담기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이상한 관계 같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담아낸다는 어떤 변화가 좀 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설치로 넘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분의 작업은 두 갈래의 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의 축은 정말 비체적인 어떤 몸을 보여주는 이게 그런 뭔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자신이 애써 바닥을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압착이 된 껍데기만 남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압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이 성별을 알아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성별을 지우고 여기에 이제 스파르타나 아니면은 헤르마프로디토스 이런 어떤 신화적인 소재들도 갖고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외피와 그 내부의 어떤 신체 사이에 이런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분의 이제 작업에서는 되게 공통적으로 캐스팅을 이제 하죠. 캐스팅을 하고 되게 납작하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손이나 발 아니면 얼굴 같은 부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림자처럼 남거나 하더라도 계속 남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되게
몸이 인정받지 못한 몸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신체 외양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장세진 작가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체, 인프라 이런 것들이 뭔가 신체의 어떤 지표는 아닐까? 정말 고정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이게 정말 유령처럼 캐스팅이 됐고 그림자만 남고 했더라도 뭐 계속 이 사람이 계속 남기고 싶어 했던 건 뭘까? 좀 그 구심력이랑 원심력을 같이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들을 소거하고 선별해 낼 것인가, 이거를 또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좀 이제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시사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같이 보면서 이거를 또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시각예술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형식만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서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서사를 형식으로 좀 시각예술의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좀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작가들에게는 조금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른 두 선생님들은 혹시 곽영준 작가의 작품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네네. 저는 사실 제가 계속 모든 게 뭉뚱그려지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 흩어지거나 다 뭉쳐지거나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사실 곽영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몸을 되게 단편적인 몸들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분이 트랜스젠더 작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몸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트랜스젠더의 몸인가? 나의 몸은 트랜스젠더의 몸과 무엇이 다른가? 혹은 같은가? 어느 선까지 보여주는 것을 우린 트랜스젠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트랜스젠더가 정말 아닌가? 혹은 그분은 정말 트랜스젠더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대한 범주와 의미를 우린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를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작품들이었고,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그 영상 작품들, 이렇게 불을 태우고 이게 진흙 뚝뚝 떨어뜨리는 것들을 보면서는 또 이걸 제가 나중에 이 설명을 읽어봤답니다. 읽어봤더니 이제 이거 퇴마적 의식, 뭐 이제 혐오적인 태도를 저항의 움직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천천히 불사르기라던가 이제 진흙을 떨어뜨리는 마치 그렇게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천천히 나를 계속 불사르고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계속 나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몸에서 진흙을 떨어뜨리든 떨어뜨리지 않든 간에 내 몸이 어떤 변형이 있든 없든 간에 역시 나의 존재는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작품에서도 계속 연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놈의 몸을 먹일래? 루이님이 사실 제 질문지에 그렇게 써주신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를 주셨는데, 캔디님은 트랜스젠더 운동을 하면서 몸의 변형을 생각해 보셨던 사람으로서 라고 이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트랜스젠더 단체에 있는 비트랜스젠더 당사자로 활동을 하면서 내 몸과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전화를 막 열심히 받다 보면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당사자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당사자분이 생각하는 본인의 몸에 뭐 예를 들어 호르몬을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언을 좀 더 받고 싶고, 이 경험에 따른 확언을 받고 싶은데 나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좀 더 내가 이 트랜스적인 경험이라거나 당사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맺기 위해 진짜로 진심으로 호르몬을 해봐야 되나 보다 라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트랜스젠더 활동가이고 이 몸을 변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물론 하진 않았고요. 네, 내가 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그 고민들이 이 작품들을 보면서 계속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형까지 나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내 삶이나 혹은 내 주변의 트랜스나 내가 트랜스함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그런 고민들을 좀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두 분처럼 이렇게 되게 깊이 나눌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인간이어가지고
막 소설도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거의 다큐멘터리스러운 소설밖에 잘 못 읽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어려우면서 재밌게 봤었어요. 특히 저는 아까도 몇 번 얘기했던 이 껍데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작품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각에다가 이제 질에다가 고안을 같이 붙여놨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몸을 상상하게, 또 간성을 보여준다거나 다양한 몸을 상상하게 하는 방식을 쓰셨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약간 전신 조각 같은 거였는데 얼굴을 생식기 있는 부분에다가 얼굴을 이제 뒤집어 놨던가, 이게 그렇게 얼굴을 그쪽에 배치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기 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또는 성기 모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생각으로 얼굴을 거기 두셨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던 그 버자이나 작품도 되게 주요하게 잘 봤는데요. 특히 영상 작품들은 제가 잘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러면서 왔는데, 그런 의미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저는 껍데기와 좀 본질을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캔디님께 그 질문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네, 아무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혹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질문이나 이건 하시고 싶은 궁금하거나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리는 건 좀 과하구나. 네, 하지만 뭔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들으시면서 좀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계실까요? 네, 듣다가 어쨌든 자기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지금 현대 작가들이 해야 하는 고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맞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시각적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는 언제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간단하게라든지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 형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개개인의 방식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 어떻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그냥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냥 작가들만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선 당연히 뭐 그걸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보이는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설명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좀 외부의 문법에 맞게 이거를 좀 번안을 하거나 번역을 해서 또 보여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퀴어들의 서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퀴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나만의 방언일 수 있잖아요. 우리들끼리만 아는 퀴어 방언들. 네, 누가 젠더 퀴어를 알기는 했겠어요. 뭐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설명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담론, 추상화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법에 맞춰서 나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 뭔가 공동의 역사라고 하거나 공동의 의미라고 하는 게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미술 안에서도 좀 비슷하게 이야기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조형 언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또 것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만들어내는 게 좀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혹시 질문? 네네. 일단 세 분 선생님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전 김시학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상담이나 또 코칭이나 아니면 뭐 미술 교육 같은 데에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사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어쩌다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만나게 된 단체에서 다양성 훈련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했어요. 7박 8일을 하고, 스태프들은 2박 3일 트레이닝을 먼저 와서 해서 열흘이나 합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전 오후 저녁으로 막 정체성을 다양하게 경험해주는 체험을 하게 해주면서, 저는 진짜 제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완전히 뒤집혔다고 생각할 정도로 삶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180도 삶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한국 가서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 가서 단체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은 못 해봤고 2박 3일, 3박 4일 합숙을 해봤고, 또는 뭐 하루 6시간씩 8번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워크숍 형태로는 해본 적이 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관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씩 몇 번 나가는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미술 접목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성주의 현대 미술가 화사라고 이충현 선생님이랑 또 협업하면서 미술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화사님이랑 저랑 한번 이야기 나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분 일단은 다양한 네분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저는 그 범주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까 난 여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저도 제가 명확히 이끌리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교육들이 뭔가 학교에서 매우 이상형적이긴 하지만 그런 게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비폭력적으로 서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돼서, 사실 언어로 명명화하는 거를 제가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그 언어로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세상에는 서로에게 좀 비폭력적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논의가 베이스가 돼서 그렇게 언어로서 서로 이야기되면 괜찮을까? 왜냐면은 언어로 생각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언어로 명명하지 않으면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하지만 좀 그게 최대한 좀 비폭력적이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까? 그런 범주화, 명명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요. 혹시나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 분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많은 이야기에 지금 반도 못 하셨는데 혹시나 마지막으로 꼭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다, 혹시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하고 가려고 준비해 놓은 게 뒷부분에 있다,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없어? 없어요? 없어. 그렇게 막 꼭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면 누가 얘기해. 아무튼 네, 그냥 감상. 네,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새로웠어요. 이렇게 활동가로서, 그리고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새로웠는데, 그냥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All About Love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어쨌든 베룩스는 영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에게 영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좀 그런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했던 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영성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이제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의 정말 바닥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의 틈 같은 게 보이지 않고 그 자체가 자기가 정말 틈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영성에 대한 좀 편견을 또 깨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울하고 좀 앞도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투명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관계나 아니면 나의 몸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거나 이런 어떤 좀 잠깐의 각성 같은 것도 좀 주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이번 전시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해주셨던 답변이 아마도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 부분에서 사랑으로 다시 두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드렸던 질문과 연결해서 해주셨던 답변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하셨네요. 짧게 하죠. 사실 그 얘기를 정말 열심히 저도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왔고 플로어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들으면서 좀 더 이 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이 전시들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제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제까지 보아왔던 전시는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었던 전시들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보 관람객의 태도를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더 존재와 이 존재의 사랑의 내 외부를 이야기했다면 혹은 누군가가 어떤 작가분은 나중에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랑이 정말 레즈비언은 어떤 여자까지의 사랑을 하는 것이 레즈비언인가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성적 지향의 범주를 확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전시 같은 것도 누군가 기획해서 보여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난 작가가 아니니까 누가 해주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큰 기대를 한번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범주화 얘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했는데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 고민해 가면서 나를 찾는 게 중요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지만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범주화 얘기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룩스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의 작품을 이렇게 All About Love로 엮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우리가 더 해야 될 이야기는 역시 연대와 연결의 가능성 아닐까? 아까 처음에도 이 단어로 주셨던 것처럼 구분짓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면 그것을 사람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반대로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보면서 연결되고 유대감을 가지고 공감하고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점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건데요. 마지막에 세 분이 선생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이 선생님 말만 인용하는 게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선생님께서 내가 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꽉 와닿아서 그 말을 어디서 좀 인용을 많이 해먹어야겠다. 출처를 밝히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쓰래요. 전달해 드려요. 쓰래요. 내가 마치 퀴어와 관련한 작업을 하면 틈사이를 만드는 작업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내가 그 틈일 수밖에 없다면 그게 끼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시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사랑이 모든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세 분의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또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